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 이제 시니어 치아 관리 내지는 이제 임플란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시중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병원 늦게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 시니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탁 드려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 이 치주 질환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 이러면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이렇게 있는 그 잇몸 부분 주니까 이게 기둥주자일 것 같은데 거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겠죠? 예, 그렇죠. 치아가 기둥이라고 치아 주변, 주변이라는 의미죠. 치아 그 주위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걸 치주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치은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그럴 경우에 잇몸이 붓는 게 제일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잇몸 붓는 걸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그게 이제 치주 질환이 돼서 그 밑에 이제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고 그에 의해서 점점 더 녹아 내려가면 이 틈이 더 넓어지게 되고 치아가 잇몸이 또 붓게 되고 뭐 그게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치아 뿌리가 박혀 있는 그 뼈가 손상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게 계속 염증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어디 잇몸이 피곤하면 이제 또 잘 그런다 이래고 잇몸이 붓게 되면 우리가 칫솔질할 때 거기를 자꾸 빼놓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요. 예, 오히려 반대죠.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의 원인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좀 더 부드럽게 자주 깨끗하게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뭐 이렇게 붓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뱉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거는 물론 뱉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피가 날수록 칫솔질을 더 부드럽게 해주시다 보면 만약에 처음에 가벼운 염증이 시작됐을 때 일주일 정도 칫솔질 아까 제가 뭐 회전법이라고 해서 잇몸부터 이렇게 닦아주는 방법 그런 걸 이용하셔서 해주시다 보면 일주일 정도면 그 피나는 게 사라지고 잇몸 색깔이 제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 칫솔질 열심히 해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도 계속 증상이 반복되신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을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 심해지면 항생제 이런 것도 쓰나요? 아주 심해진 경우에는 잇몸이 붓고 고름 차고 막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 소염 진통제 다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그 칫솔질 안 하고 그 가글린 뭐 이거 제품이지만 그거 해서 이제 뭐 해서 나는 치아 관리 잘한다 이러시는 분도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물론 효과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피곤하면 잇몸이 붓고 뭐 그런 게 반복이 돼요. 근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데 내 면역력하고 이제 세균이 우리 내 잇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면 이 세균 수를 확 줄여놓으면 몸이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하더라도 일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 관리 능력에 따라서 치주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평소엔 괜찮았다가 내 몸이 피곤해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세균이 확 증가하게 되겠죠. 이럴 때 좀 나빠지는 속도가 있는 건데 치주 질환이라는 게 이게 쭉 나빠진다기보다 조금 약간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서서히 나빠져서 축적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버티다가 또 컨디션이 떨어지면 세균 수가 또 증가하면서 잇몸이나 치조골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되면 또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괜찮아지셨다고 잇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막 이렇게 붓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더 그 부위를 자주 이렇게 칫솔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글림 같은 거 막 좀 효과가 있어요? 쓰면? 예. 그럴 때 만약에 피곤하셔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가글이 요새 뭐 리스테린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옛날에 헥사메딘 그런 것도 많이 쓰셨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고 그 뭐 세균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셨다거나 갑자기 뭐 나는 칫솔질 열심히 하는데 면역이 떨어져서 지금 좀 더 너무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2, 3주 정도는 해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세요. 근데 단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2, 3주 정도 쓰시고 그걸 좀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가글을 하는 제품들도 보면
나쁜 균도 죽이지만 정상적인 좋은 균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그럴 때문에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안에 그 세균총이라고 해서 세균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완전 좀 어느 정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과 의사들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쓰고서 끊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판매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해도 된다 그러긴 하죠. 근데 네. 뭐 제 입장에서 보면 네. 어느 정도 하시다가 네. 끊었다가 끊었을 때 예를 들어 다시 아프시다 그러면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이제 제가 그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운동 끝나고 뭐 샤워장 같은 데서 보면은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이 소금으로 막 이렇게 네. 그 손가락으로 칫솔 삼아 막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 꽤 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예전에 치약이 없던 시절에 이제 소금 그 가루가 치약 대신으로 소금 가루가 이렇게 치아 표면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효과 그런 걸로 썼었지만 지금은 솔직히 그게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 소금 알갱이나 그런 것에 잇몸에 상처가 나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일부러 찾아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금물 이러면 뭔가 소독제 같은 느낌이 갑자기 네. 들어갔고 그런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거 막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에 상처 나고. 예, 그 소금 알갱이 때문에 상처 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염증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살다 보면 좀 뭔가 좀 내 노력을 덜 들이고 네. 뭔가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보약 사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똑같이 예. 이 이제 잇몸이 어떻다 그러면 요새 이제 뭐 엄청나게 광고하는 약들 두 개 있잖아요. 그 양대 산맥에서 뭐 이게 뭐 씻고 뜯고 맛보고 뭐 즐기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과연 이게 잇몸을 보호해 주나요?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으니까 뭐 판매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조심하실 게 그게 치료제는 아니니까 항상 뭐 치과 거기 광고에도 보면 치과 의사 상의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치료제의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약들을 상시 복용하시다가 약이 더 이상 안 들어서 병원 오시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오세요. 그러니까 뽑아야 될 정도가 돼서 막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약들이 물론 효과는 있어요. 근데 칫솔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드시면 일시적으로 진통이나 뭐 진통 효과나 아니면 세균을 좀 억제하는 효과나 그런 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원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원인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쌓이다가 펑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약을 쓰실 때는 아까 뭐 각을 사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좀 안 좋으실 때 단기적으로 뭐 길게는 한 달 그런 정도 드시고 끊으세요. 끊고 나서도 안 좋으면 그때는 병원을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게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심플해지네요.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은 칫솔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여의치 않거나 내가 불편을 느끼거나 이러면 빨리 병원에 치과를 가서 그거를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게 병원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안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걸 치료할 때 되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은 그냥 그동안 쌓였던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스케일링은 마취 없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잇몸 주변에 그런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좀 더 잇몸 아래쪽도 치석이 많이 쌓이고 그러세요. 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치석 제거만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치근 활택이라거나 아니면 치주 소파라거나 그런 별도의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 그건 뭐죠? 치근 활택은 뭐죠? 치근 활택이라는 건 이제 치아 표면에 이제 뭐 치아 표면이 거칠어져 있고 세균이 부착돼 있고 뭐 지저분한 표면이 생겨 있는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끈하게 해주면 세균 부착이라던가 노폐물 부착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제거하고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치주 소파라는 거는 그거보다 염증 상황이 조금 더 나쁘셨을 때 잇몸에 있는 염증 조직까지 이렇게 마취 후에 크게 도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재생이 되나요?
이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치주 치료의 제일 큰 목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나빠지지 않도록. 나빠진 그렇네요. 잇몸은 회복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초 기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씩 이제 우리 말초 혈관이나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 잘 안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 잇몸 부분도 말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잇몸들은 조금씩 나빠지세요. 연령에 따른 그런 것도 노화 과정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죠. 예. 그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막 살 거면 모르지만 이게 시니어가 되면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 우선순위에 이 치과가 들어가네요. 이거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냥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냥 방치하면 일이 커지면 이거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응.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환자분들은 빼지 말고 치료해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빼는 것도 하나의 치료예요. 왜냐하면 그 치아를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주변으로 또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빼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환자분들이 주변 분들 말을 많이 들으세요. 내 치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런데 정말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시거든요. 이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지 주위 분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위 분들이 뭐 치과 저 병원 선생님도 아닌데 그냥 다 주소 들은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저는 그래도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뭐 건치상도 받고 이래가지고 좀 부모님이 잘 물려주신 편에 속해요. 그런데 아닌 친구들 보면은 뭐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뼈가 없어졌다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뭐 그거를 어떻게 심어서 뭐 재생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뼈를 뼈 이식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뼈가 높이가 이게 훅 내려간 거는 회복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모래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바닥에다 모래를 쌓으면 한없이 높게 쌓여지진 않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근데 벽이 하나씩 더 있으면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치아가 손실된 부분에 주위 벽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고리식을 하더라도 그게 뼈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많이 좌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워낙 많군요. 이게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개인차가 많고 하여튼 어떤 거든지 치과병원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유리하다. 이거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간 이상하면 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느끼는 게 요새 제가 안과도 자주 가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왜 자주 가냐면 아니 제가 자주 가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한 거를 제가 그 뭐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갖고 이거 눈물약이라도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잘못하면 실명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동네에 있는 안과 병원 이제 원장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선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과는 정기적으로 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치과, 안과, 이거 시니어분들이 이거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암만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다른 거 할 시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잔 하실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 몸 아프면 해결책이 없어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면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이가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충치 한번 알아서 이게 막 거기 신경치료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귀찮더라고요. 이게 뭐 제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치주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치주 질환도 제 생각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요 치주질환에 관한 얘기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송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